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고율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증시는 폭락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미국과 전 세계에서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고집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한겨레 신문 정익희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 네. 1차적인 목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조업 부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뭘까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일단 이번 고율 보복 관세는 일단 던져놓고서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거 같아요.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인 지난 2018년 7월에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중국도 이에 맞서서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했고요. 예. 트럼프가 시작한 본격적인 무역 관세 전쟁이었죠.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양국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을 해갖고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완화한다 해주고 대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등 2천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는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고율 관세 발표 때에도 상대 국가 협상할 의지를 드러냈죠. 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일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더 인상한다. 혹은 그 교역 상대국이 불균형 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공조하면 나란히 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안과 관련이라는 대목이 특히 그렇죠. 국가 안보 사안과 관련. 네. 단순히 트럼프의 미국의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방위비 이런 안보 관련 사안까지 다 묶어가고서 네. 패키지로 상대국한테 양보를 받아내리라 하는 의도죠.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거나 혹은 한국이 대중국 봉쇄 견제 역할을 해라 등 떠밀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내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다. 일단 앉아서 받아들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이 사람은 약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협상파에 그렇죠.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난 다음에 좀 침착하고 있어야지 제발 나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보복은 하지 말아라. 네. 협상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상대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중국이나 유럽연 분위기가 지금 강경한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이미 보복관세를 발표했고 네. 유럽은 더 배신감을 네.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고율 관세는 협상력이긴 하지만 또 그 자체로도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 안팎에서는 그 전에 트럼프가 항상 그런 말 했잖아요. 관세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네. 말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 진영 안팎에서는 이번 정치의 이론적 토대를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가 당선됐던 지난 11월 직후에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 거기에 이론적 토대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미라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무역 적자한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된다. 그래서 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에게 인플레이션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만큼 중국산 수입품이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분명히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 가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질 거다. 자기 주장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반면 관세 수입은 늘어나니 국가는 이익이 아니냐. 또 중국 정도는 대응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한테 감히 대응을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대미국 관세도 낮추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2018년 중국과의 관세 무역 전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물가도 오르지 않았고 중국이 결국 양보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당시와 지금은 좀 10년 전이죠. 네, 다를 텐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예. 당시는 그때까지 10년 이상 동안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당시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전쟁은 그야말로 중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규모였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규모입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효과는 훨씬 커지겠죠. 네. 트럼프의 고유 관세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너무나 반발이 많거든요. 글쎄요, 이제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트럼프 그 추종자들은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재의 국제 질서 자체, 자기들이 혐오하는 국제 질서를 혐오하고 이걸 바꾸고 싶어하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네. 세계화 자유무역에 기반한 지금의 국제 체제와 질서에 혐오하고 이걸 깨버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런 말 했죠. 보복적인 상호 관세 발표하던 2일에 미국 역사에 있어 오늘은 미국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해방의 날이다. 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네.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현 국제 체제나 질서가 미국에게 불공평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을 착취한다.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내는데 그 말 또 다시 한번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세계화나 자유무역에 대한 혐오와 반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혐오하는 세계화나 자유무역에 기반한 이런 국제체제나 질서가 사실은 미국이 만들고 주도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이른바 패권 국가로서 그렇죠.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 진영은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제 싫다.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패권 국가로서 치러야 할 비용과 의무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자기 시장을 개방해서 사람들 무역을 활성화하게 하고 기축통화 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뿌리고 네. 또 전 세계 해로를 보호하는 등 안보와 방위를 어느 정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니까. 미국만 생각하겠다. 그렇죠. 예. 근데 미란의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이런 말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주도했던 브렌트 우주 체제 등 국제 경제 체제는 미국 산업을 붕괴시키는 구조적 함정을 만들어 왔다. 브렌트 우주 체제라는 걸 전후에 미국이 설계했던 국제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네. 근데 2차 대전 이후 이런 국제 경제 체제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데 세계 각국이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달러 가치가 자꾸 높아지고 그렇죠.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를 자국 통화로 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수출이 줄고 제조업이 쇠퇴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또 기축통화국으로서 엄청난 이득을 누렸거든요. 그렇죠. 달러 자기가 마음대로 발행하고 필요하면은 뿌릴 수도 있고 걸 수 있고 그럼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런 혜택은 생각 안 하고 기축통화국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비용은 이제는 지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고율 관세에서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축통화 달러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넘어서 환율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겠냐. 예. 앞서 말한 대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하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져야지. 지금 이거 달러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공동화된 건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지만 그게 목표가 됐군요. 네.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환율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심각한 무역 적자 등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릴 때마다 달러 가치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왔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수령에 빠지고 유럽과 일본이 약진해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니까는 네. 1971년에 이른바 금과 달러를 바꿔준다는 달러 금 태환 체제를 갖다가 정리시켜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35달러의 금 1온스를 바꿔준다고 이제 그런 실제 바꿔주기도 했고 물론 네. 바꾼 사람은 없었지만은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달러 가치를 완전히 이제 풀어놔 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거는 그 달러 가치 하락을 방조한 거죠. 그래서 그 하락의 부담을 동맹국한테 떠넘겨 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전까지는 35달러 금 1온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 이제 그거 안 하겠어. 그러면 그렇죠.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황당해지는 거죠. 큰 변화죠. 큰 변화죠. 네. 예. 예. 그리고 85년도에도 일본 등 G7 국가들을 갖다가 압박해 갖고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그때부터 극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플라자 합의 직전엔 달러당
일본 엔화가 250엔이었는데 네. 120엔까지 절반 이하로 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은 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렇죠. 큰 경기 침체를 겪었죠. 이번에도 트럼프 진영 안팎에서는 마라로고 협약 혹은 마라로고 합의라는 말이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미란 보고서에도 언급을 했는데 마라로고 합의라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경상수지 개선 및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네. 더 나아가서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장기채로 강제 전환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미국 단기채는 오히려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플라자 합의처럼 달러 가치를 갖다 강제적으로 하락시키고 그렇죠. 또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사실상 이자 없이 이제 만들어버리겠다. 사실상 이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미라는 이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느라고 상당히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맹국 니들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논리 속에서 이런 마라로고 협약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어떤 지위도 바꾸겠다.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미국의 국제 체제에서 미국의 질서와 미국의 지위와 역할을 차제에 바꿔버리겠다. 네. 한번 1970년대 닉슨의 미국이 했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당시 상황이 좀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1970년대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좀 밀리고 일본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국력이 커져서 올라가서 미국의 국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네. 그래서 군사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앞서 말한 대로 달러 금태환을 정지시켜버렸고 중국과 화해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화해해서 소련을 이제 막겠다. 그래서 아시아 주둔 미국 병력은 철군 혹은 감축하면서 아시아 방해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이른바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가 상황이 비슷하죠. 그러네요. 트럼프는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을 고리로 해서 러시아와 좀 먼저 관계를 화해 혹은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서 중국을 좀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역키신저, 닉슨 전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관세 방위비 이런 부담들 닉슨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동맹국한테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닉슨의 미국 이제 70년대 초반, 네. 1970년대 초반이고 2025년에 트럼프의 미국은 그래도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죠, 당연히. 당시 닉슨의 미국은 미국의 패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렇게 지정학적 전략을 급변침하고 바꿨는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와 역할을 약간 버리려고 하면서 이런 지정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트럼프가 자유무역 체제를 갖다가 방기하고 파괴하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와 캐나다까지 미국령으로 하겠다 하는 이건 그동안 미국이 이끌고 왔던 국제질서의 원칙과 그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의 미국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패권 국가에서의 미국이 아니라 여러 열강 중에서 또 제1열강, 그 열강 중에서도 그중 가장 힘이 센 열강. 1등은 하고 싶은데 그렇죠. 패권 국가는 하기 싫고. 열상으로서 자신의 국익만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관세가 이번 관세 전쟁, 이 관세 조치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이제 차근차근 로드맵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 로드맵 일단 관세 전쟁 이미 예고한 거니까는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간 거고 환일 전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은연중에 취임 전후로 해서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서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달러 가치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증시가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도 또 하락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제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는 성숙하게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April Come She Will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